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23살입니다.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요. 평범하지 않은 인생이었지만 그 속에서 제가 배운 사랑의 의미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태어날 때부터 특별한 운명을 안고 살아왔습니다. 아니, 그때는 몰랐죠. 그저 아빠가 있고 엄마가 있고 오빠가 있는 평범한 가정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버지는 소방관이셨어요. 늘 새벽에 나가시고 늦게 들어오시는 분이셨지만 집에 계실 때면 저를 어깨에 태우고 동네를 한 바퀴 돌아주시곤 했어요. 우리 딸이 제일 예뻐. 아버지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그분은 늘 웃고 계셨어요. 힘든 일이 있으셔도 집에서만은 늘 환한 미소를 지어주셨죠. 오빠와 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버팀목 같은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운명이라는 건 때로는 너무나 잔혹합니다. 제가 3살, 오빠가 9살이 되던 해 겨울이었어요. 그날도 아버지는 출동 전화를 받고 서둘러 나가셨어요. 금방 돌아올게. 우리 아들 딸 잘 자고 있어. 라고 말씀하시며 뽀뽀를 해주셨는데 그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화재 현장에서 고립된 아이를 구하다가 건물이 붕괴되었다고 했어요. 아버지는 그 아이를 끝까지 품에 안고 계셨다고 하더라고요. 남의 아이를 구하려다가 정작 본인의 아이들은 아버지 없이 살아가야 하게 되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해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와서 울었어요. 아버지의 동료 소방관들, 아버지가 구했던 사람들의 가족들. 모든 사람이 아버지를 영웅이라고 불렀어요. 하지만 저는 그저 아빠가 그리웠어요. 영웅보다는 저를 어깨에 태워주던 그 따뜻한 아빠가. 어머니는 홀로 저희 남매를 키우려 애쓰셨습니다. 밤늦게까지 일하시고 주말에도 쉬지 못하셨어요. 가끔 제가 밤에 일어나면 거실에서 홀로 우시는 어머니를 봤어요. 소리 없이 조용히. 저희가 볼까봐 참으시면서 우시는 모습이 어린 마음에도 너무 아팠어요. 엄마는 괜찮아, 우리 딸. 엄마는 정말 괜찮아. 거짓말이라는 걸 알았어요. 어른들의 괜찮다는 말이 때로는 가장 슬픈 거짓말이라는 것을. 하지만 어린 제가 뭘 할 수 있었겠어요. 그저 엄마 품에서 칭얼거리며 잠들 뿐이었죠.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더 어려워졌어요. 아버지의 보험금과 순직 보상금이 있었지만 두 아이를 키우며 생활하기엔 충분하지 않았어요. 어머니는 점점 말수가 줄어드셨고 웃음소리도 거의 들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가 저와 오빠를 무릎에 앉히고 말씀하셨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엄마가 힘이 없어서. 잠깐만, 정말 잠깐만 다른 곳에서 지내야 할 것 같아. 엄마가 준비되면 꼭 데리러 올게. 그때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왜 엄마와 떨어져야 하는지, 다른 곳이 어디인지. 하지만 어머니의 눈물을 보는 순간 뭔가 큰 변화가 일어날 거라는 걸 직감했어요. 보육원. 그곳이 저희 남매가 향해야 할 새로운 보금자리였습니다. 어머니는 저희를 그곳에 맡기시면서 끝까지 뒤돌아보셨어요. 저는 철창 사이로 손을 내밀어 어머니를 불렀지만 어머니는 울음을 참으시며 천천히 걸어가셨습니다. 언제 엄마가 올까? 매일 밤 오빠에게 물었어요. 오빠는 저보다 6살이나 많았지만 그 또한 9살짜리 아이였어요. 곧 올 거야. 엄마가 약속했잖아. 오빠는 늘 그렇게 대답해 주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오빠의 목소리도 점점 작아졌습니다. 보육원에서의 생활은 낯설었어요. 많은 아이들이 저와 같은 사연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외로움이 덜해지는 건 아니었어요. 밤이 되면 울음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렸고 저 또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오빠가 있어서 견딜 수 있었어요. 오빠는 저에게 아버지처럼 때로는 어머니처럼 다가와 주었어요. 제가 밥을 잘 안 먹으면 아빠가 그러셨지? 잘 먹어야 건강해진다고. 라며 입에 밥을 떠넣어 주었고 밤에 무서워하면 옆에서 자장가를 불러주기도 했어요. 걱정하지 마, 오빠가 있잖아. 오빠가 우리 동생 지켜줄게. 그 말이 제게는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약속이었어요. 보육원에서 지낸 지 1년 정도 되었을까요? 그동안 어머니는 한 번도 오시지 않았어요. 생일날에도 명절에도. 처음에는 매일 기다렸지만 점점 포기하게 되었어요. 어쩌면 어머니도 저희를 잊고 새로운 삶을 사시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런데 어느 날 원장 선생님이 저희를 부르셨어요. 손님이 오셨단다. 누굴까 설레면서도 한편으로는 무서웠어요. 혹시 어머니일까 했지만 그동안 너무 많이 실망해서 기대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상담실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거기 계신 분은 어머니가 아니었어요.
중년의 남성분이셨는데 어디서 본 것 같은 얼굴이었어요. 그분은 저희를 보자마자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정말, 정말 많이 컸구나. 그제야 기억났어요. 아버지의 동료 소방관이셨던 김 삼촌이었어요. 아버지 장례식 때도 오셨고 가끔 집에도 놀러 오셨던 분이었죠. 삼촌이 왜 여기 오셨어요? 오빠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김 삼촌은 우리 앞에 무릎을 꿇고 앉으시더니 두 손으로 저희 손을 꼭 잡으셨어요.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삼촌이 더 일찍 왔어야 했는데. 너희 아버지가 나한테 부탁했거든. 만약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너희들을 부탁한다고. 그런데 삼촌이 너무 늦었지? 그 순간 뭔가 큰 변화가 일어날 거라는 걸 느꼈어요. 삼촌이 너희들의 아빠가 되어도 될까? 삼촌 집에 가서 가족이 되어 살면 안 될까? 오빠와 저는 서로를 바라봤어요. 정말일까? 정말 이 보육원을 나갈 수 있는 걸까? 가족이 생기는 걸까? 하지만 한 가지 말해둘 게 있어. 삼촌 집에는 수정이라는 딸이 하나 있단다. 태린이보다 2살 많고 태아보다는 4살 어려. 수정이도 너희의 가족이 될 거야. 새 언니가 생긴다는 것. 그때는 그저 신기하고 기뻤어요. 김 삼촌의 집에 처음 갔던 날을 잊을 수 없어요. 작지만 따뜻한 집이었고 거기서 저희를 기다리고 있는 언니가 있었어요. 수정이 언니였죠. 처음엔 서먹서먹했어요. 갑자기 가족이 둘이 생긴 언니도 갑자기 언니가 생긴 저도 어색했으니까요. 하지만 김 삼촌. 아니 이제는 아빠가 되신 분이 정말 잘해주셨어요. 첫날 밤 저희 방에 와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아빠와 나는 정말 친한 친구였단다. 아빠가 얼마나 너희를 사랑했는지 나는 잘 알고 있어. 나는 너희 친아버지는 될 수 없지만 너희가 허락한다면 너희 아빠만큼 아니 그보다 더 사랑해주고 싶어.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안정감이 조금씩 돌아오는 것 같았어요. 새 엄마. 김 삼촌의 아내분도 정말 좋으셨어요. 처음엔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라 하셨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저희를 친자식처럼 돌보기 시작하셨어요. 이제 우리 가족이야. 피가 섞이지 않았어도 마음으로 이어진 진짜 가족이란다. 수정이 언니는 처음에 약간 질투하는 것 같기도 했어요. 갑자기 부모님의 관심이 저희에게도 나뉘어졌으니까요. 하지만 언니는 정말 착했어요. 며칠 지나고 나서는 저희를 진짜 가족처럼 챙겨주기 시작했어요. 언니는 저보다 2살, 오빠보다는 4살이나 어렸지만 의젓했어요. 집안일도 잘했고 저희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었어요. 처음엔 이게 정말 가족일까? 하는 의문이 있었어요. 피가 하나도 섞이지 않은 사람들끼리.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어요. 가족이라는 건 혈연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걱정해주는 것이 진짜 가족이라는 걸 말이에요. 오빠는 새 환경에서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어요. 아빠가 우리를 믿고 맡겨준 거니까 실망시키면 안 되겠다고 늘 말했어요. 새 아버지와 어머니는 오빠의 그런 모습을 보며 정말 대견해 하셨어요. 저는 처음엔 적응하기가 힘들었어요. 보육원에서는 모든 것을 혼자 해결해야 했는데 갑자기 누군가 챙겨주니까 어색했거든요. 밤에 무서워서 울어도 위로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아플 때 걱정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새 엄마는 제가 잠들기 전에 늘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어요. 우리 딸 많이 힘들었지? 이제는 괜찮아. 엄마가 지켜줄게. 그 손길이 너무 따뜻해서 가끔은 울컥했어요. 오랫동안 그리워했던 엄마의 손길이었거든요. 우리 새남매는 정말 특별했어요. 다른 가족들과는 달랐지만 그래서 더 끈끈했던 것 같아요. 서로가 서로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알고 있었거든요. 한 명이라도 없으면 이 가족이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말이에요. 주말이면 5식구가 함께 나들이를 갔어요. 공원에 가서 피크닉을 하거나 영화를 보러 가거나. 그런 평범한 일상이 저에게는 너무나 소중했어요. 우리 정말 행복한 가족이지? 새 아빠가 가끔 물어보시곤 했어요. 그럴 때마다 저희는 크게 대답했어요. 네, 정말 행복해요. 그때는 정말 그랬어요. 이 행복이 영원할 거라고, 우리 가족은 절대 깨지지 않을 거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운명은 또다시 저희에게 시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중학교 1학년이 되었을 때였어요. 오빠는 20살 성인이 되었고 수정이 언니는 중학교 3학년이었죠. 우리 새남매는 정말 사이가 좋았어요. 오빠는 제게 공부를 가르쳐 주었고
언니는 제게 친구 관계에서 생기는 고민들을 들어주었어요. 오빠는 정말 모범생이었어요. 새 부모님께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아니 그분들을 자랑스럽게 해드리려고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어요. 성적도 좋았고 착하기까지 해서 선생님들께서도 오빠를 정말 예뻐하셨어요. 나는 태아 너가 참 자랑스럽다. 새 아빠가 늘 말씀하시곤 했어요. 오빠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쑥스러워했지만 정말 기뻐했어요. 누군가를 자랑스럽게 해드릴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오빠에게는 큰 의미였거든요. 그해 3월 15일 제 14번째 생일이었어요. 새 엄마는 제가 좋아하는 딸기 케이크를 직접 만들어주셨고, 새 아빠는 제가 갖고 싶어 했던 책가방을 선물로 사주셨어요. 우리 딸 생일 축하해. 온 가족이 모여서 생일상을 차려주었어요. 촛불을 끄면서 소원을 빌었어요. 우리 가족이 영원히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오빠 같이 문구점 가자. 저녁을 먹고 난 후 오빠에게 부탁했어요. 친구들에게 나누어 줄 사탕을 사러 가고 싶었거든요. 오빠는 과제가 있다고 했지만 제 생일이라며 함께 나와 주었어요. 생일인데 뭘 그런 걸 사려고 해. 그냥 집에서 쉬면 안 돼? 친구들에게 나누어 주고 싶어. 내가 생일이라고 자랑하고 싶어. 자랑쟁이네, 우리 동생은. 오빠가 웃으며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어요. 그때의 오빠 손이 얼마나 따뜻했는지. 문구점에서 사탕을 산 후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평소와 다름없는 저녁 시간, 평범한 동네 길. 아무도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어요. 오빠, 빨리 가자. 엄마가 기다리고 계실 거야. 그래, 빨리 가자. 오빠 저는 손을 잡고 건널목을 건너려고 했어요. 신호등은 초록색이었고 차들은 모두 정지선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이었어요. 어디선가 굉음이 들려왔어요. 신호를 위반한 트럭이 엄청난 속도로 우리 쪽으로 달려오고 있었어요. 위험해. 오빠가 소리쳤어요. 그리고는 저를 강하게 안아서 자신의 몸 뒤편으로 감쌌어요. 그 순간 모든 것이 슬로우 모션처럼 느껴졌어요. 쾅!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오빠가 저를 감싸 안은 채로 우리는 함께 튕겨나갔어요. 하지만 모든 충격은 오빠가 혼자 받았어요. 저는 오빠의 품에 안겨서 상처 하나 없이 보호받았어요. 오빠, 오빠. 정신을 차렸을 때 오빠는 제 옆에 누워 있었어요. 눈을 감고 너무 고요하게 누워 있었어요. 오빠, 일어나 봐. 아무리 흔들어도 오빠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오빠의 손은 차갑기만 했어요. 살려주세요. 누구 좀 도와주세요. 제 목소리가 저녁 하늘에 울려 퍼졌어요. 곧 구급차와 경찰차가 도착했고 오빠는 응급실로 실려갔어요. 병원에서의 기다림은 지옥 같았어요. 새 부모님과 수정이 언니 그리고 저. 우리는 중환자실 앞에서 밤새 기도했어요. 괜찮을 거야. 우리 아들 강하잖아. 괜찮을 거야. 새 아빠가 계속 중얼거리셨어요. 새 엄마는 울음을 참으시느라 온몸을 떨고 계셨어요. 새벽이 되어서야 의사 선생님이 나오셨어요. 그분의 표정을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죄송합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그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새 아빠가 주저앉으셨고 새 엄마는 절규하셨어요. 수정이 언니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흔들었어요.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저 멍하니 서 있을 뿐이었어요.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방금까지 저와 함께 걷고 함께 웃었던 오빠가 이제는 영원히 볼 수 없다는 게 오빠가 동생을 구하려다가 의사 선생님의 말씀이었어요. 오빠는 마지막 순간까지 저를 보호하려 했다고 하셨어요. 자신은 다쳐도 상관없으니 동생만은 지키려고. 장례식장에서 오빠를 마지막으로 봤어요. 너무 평화로운 얼굴로 누워 있었어요. 마치 잠들어 있는 것 같았어요. 오빠 미안해. 내가 문구점 가자고 하지 않았으면. 오빠의 손을 잡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하지만 오빠는 대답해주지 않았어요. 다시는 제 이름을 불러주지 않을 거예요. 오빠의 일기장을 발견했어요. 마지막 페이지에 이런 글이 적혀 있었어요. 오늘 우리 동생 생일이다. 정말 많이 컸다. 예전에는 그렇게 울보였는데 이제는 씩씩하게 잘 자라고 있다. 아빠도 엄마도 수정이도 그리고 우리 동생도 모두 내가 지켜주고 싶은 사람들이다. 내가 있는 한 우리 가족에게는 절대 나쁜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할 거다. 그 글을 읽으면서 알았어요.
오빠는 정말로 저를 지켜준 거예요. 마지막까지. 자신의 목숨을 걸고서라도. 오빠의 죽음 이후 우리 가족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웃음소리가 사라졌고 대화도 줄어들었어요. 새아빠는 자신을 탓하셨어요. 내가 더 잘 챙겼어야 했는데라면서요. 새엄마는 오빠의 방을 그대로 놓아두고 매일 그 방에서 우셨어요. 저는 죄책감에 시달렸어요. 제 때문에 오빠가 죽었다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었어요.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고 제 생일만 되면 오빠가 그리워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수정이 언니가 그런 저를 많이 위로해 주었어요. 내 잘못이 아니야. 오빠도 그런 걸 원하지 않을 거야. 오빠가 널 지켜준 건 널 사랑했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너는 오빠의 목까지 행복하게 살아야 해. 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상처인지 그때 처음 알았어요. 오빠를 그리워할 때마다 떠올리는 말이 있어요. 오빠가 우리 동생 지켜줄게. 그 약속을 오빠는 끝까지 지켰어요. 자신의 목숨을 대신해서라도. 지금도 가끔 오빠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괜찮아, 오빠가 지켜보고 있어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울고 싶어도 참으려고 해요. 오빠가 지켜보고 있으니까 너무 슬퍼하는 모습은 보여드리고 싶지 않아서요.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오빠의 이름만 들어도 아직 눈물이 먼저 나요. 오빠가 좋아했던 음식을 먹을 때, 오빠와 함께 보던 TV 프로그램이 나올 때, 길을 걸을 때, 모든 순간에 오빠가 그리워요. 그래도 저는 알고 있어요. 오빠가 저에게 바란 건 제가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행복하게 사는 것이라는 걸요. 그래서 겉으로는 늘 씩씩하게 밝게 살려고 노력해요. 오빠의 사랑이 헛되지 않도록, 오빠가 목숨 걸고 지켜준 제가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요. 오빠가 세상을 떠난 지 어느덧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저는 이제 23살 대학교 4학년이 되어 있었어요. 사회복지학을 전공하면서 제가 받아온 도움을 다른 사람들에게 돌려주고 싶다는 꿈으로 하루하루를 바쁘게 살아갔습니다. 언니는 이미 사회인이 되어 좋은 회사에 다니고 있었고 부모님은 여전히 저희 곁에서 따뜻한 울타리가 되어주셨습니다. 가족은 큰 상실의 상처를 안고 있었지만 서로에게 기대며 그럭저럭 평범한 일상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범한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4학년 2학기가 시작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몸이 이상하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쉽게 피로가 몰려오고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찼습니다. 결국 병원을 찾았고 며칠 후 대학병원에서 최종 결과를 들었을 때 제 세상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급성 골수성 백혈병입니다. 이미 진행이 많이 된 상태입니다. 치료하면 나을 수 있나요? 아빠가 간절히 물었지만 의사 선생님의 대답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치료하지 않으면 3개월 항암을 해도 6개월에서 1년 정도로 예상됩니다. 6개월에서 1년. 저는 그 순간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처럼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는 울음을 참지 못했고 아빠는 고개를 떨구셨습니다. 머릿속에서는 한 가지 생각만 맴돌았습니다. 그럼 나는 24살 생일을 맞지 못하는 건가? 그날 밤 온 가족이 둘러앉아 저녁을 먹었습니다. 평소라면 시끄러웠을 식탁이 조용했어요. 숟가락 소리만 작게 들렸습니다. 저는 갑자기 말했습니다. 가족 여행 한번 가요. 제주도 같은 데로요. 엄마가 고개를 들어 저를 보았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응, 좋은 생각이야. 그때서야 실감이 났습니다. 이제 저와 가족들에게 남은 건 마지막들 뿐이라는 걸요. 마지막 여행, 마지막 생일, 마지막 크리스마스 모든 것의 마지막이라는 수식어가 붙을 거예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다른 또래들은 지금쯤 취업 걱정을 하고 있을 테고 연애 고민을 하고 있을 텐데 저는 어떻게 죽을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네요. 문득 오빠가 떠났을 때가 생각났습니다. 오빠는 저보다 어린 나이에 세상을 등졌지만 그래도 저에게 생명을 주고 갔잖아요. 그런데 저는 제가 죽으면 무엇을 남길 수 있을까요? 저 때문에 또다시 무너질 가족들에게 무엇을 줄 수 있을까요? 항암 치료가 시작되었습니다. 머리카락은 빠지고 몸은 점점 더 쇠약해졌습니다. 가끔은 거울 속 제 모습을 보며 이게 정말 나인지 믿기지 않았습니다. 가장 괴로웠던 순간은 언니와 단둘이 있을 때였습니다. 언니가 갑자기 제 손을 잡고 너 없으면 나 어떻게 살아? 라고 울먹이며 말했을 때요.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저도 언니 없는 세상은 상상할 수 없었거든요. 어느 날은 엄마가 제 방에 들어오셔서 함께 누워 계셨어요. 그냥 제 등을 토닥토닥 두드려 주셨습니다.
어릴 때처럼요. 그 따뜻한 손길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엄마, 저 무서워요. 처음으로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엄마도 울음을 터뜨리시며 저를 안아주셨어요. 엄마도 무서워. 너무 무서워. 그날 밤 저희는 함께 울었습니다. 아빠는 아빠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고 하시며 처음으로 제 앞에서 눈물을 보이셨고, 언니는 내가 없는 세상을 상상할 수 없어라고 하며 계속 제 손을 잡고 있었어요. 이제 더 이상 병원 치료도 큰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지내면서 편안하게 시간을 보내는 것이 좋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들었을 때 마침내 마지막이 정말 가까워졌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무서웠어요. 정말 무서웠습니다. 23살에 세상을 떠난다는 게 아직 꿈도, 사랑도 다 이루지 못한 채로 눈을 감는다는 게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요. 집으로 돌아온 첫날 밤 가족들이 모두 제 방에 모였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다들 알고 있었어요.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요. 지금 저는 침대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냅니다. 가족들이 돌아가며 옆에 있어주고 모든 것이 소중합니다. 엄마가 끓여주시는 따뜻한 미음 한 숟가락, 언니가 읽어주는 책 한 페이지, 아빠의 거친 손이 제 이마를 쓰다듬는 감촉. 어제는 힘들게 마당에 나가서 하늘을 봤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어요. 창밖에는 첫눈이 내리고 있어요. 이 눈을 보는 것도 마지막일지 모르지만 그래도 아름답습니다. 매일 밤 생각합니다. 23살의 제게 남은 시간은 이제 정말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며칠, 어쩌면 몇 주일 수도 있어요. 다른 또래들이 꿈꾸는 미래, 사랑, 결혼, 아이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해야 하는 게 이렇게 아플 줄 몰랐어요. 하지만 이제 알았습니다. 중요한 건 얼마나 오래 사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가라는 걸요. 남은 시간 동안 저는 가족들에게 더 많은 사랑을 주고 싶습니다. 제가 떠난 후에도 가족들이 저를 그리워하면서도 행복할 수 있도록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생각해요. 오늘도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하루가 주어졌구나. 그리고 잠들기 전에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하루도 사랑하며 살았구나. 23살 이렇게 짧은 인생이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곧 오빠를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두려우면서도 조금은 설레는 마음도 있어요. 오빠가 저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동생아, 늦었네라고 말하며 웃어줄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시계는 째깍째깍 흘러가고 있습니다. 제게 남은 시간도 함께 줄어들고 있어요. 하지만 저는 그 시간을 원망하지 않으려 합니다. 대신 남은 모든 순간을 사랑으로 채우며 가족들 곁에서 조용히 눈을 감고 싶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짧지만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이를 잃는 아픔은 시간이 지나도 쉽게 사라지지 않지만 그 속에 남겨진 따뜻한 기억들이 우리를 다시 살아가게 합니다. 끝내 이별이 찾아와도 사랑은 여전히 우리 곁에 머뭅니다. 오늘의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